이런 종류의 영상을 보면요, 돈 많으면 존경받더라 이런 말이 달립니다. 난 그건 반대예요. 돈 많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죠. 돈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고 나서도 그 사람은 참 훌륭했다. 그런 인생을 살고 눈 감는 게 목적이죠.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전 서울대 총장, 97세의 여전히 학자 조한규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생물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사실 지금도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고 계시는데, 총장님께 이런 거 한번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궁금합니다. 인생이 뭔가요? 글쎄 인생 각자 다 다를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보람 있게 흠집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로 죽고 나서 누가 그 사람 또 이랬더라 저랬더라 얘기 안 듣고 참 그 양반 참 한 길에 멋지게 살았다 하는 얘기 들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거야 내 목적에. 꾸준히 행복하게 흠집 없이 사는. 그치요. 그게 어렵지 않나요?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을 하면 가능해서요. 총장님께서는 스스로는 괜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친구 형편없구나 하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총장님과 오늘 대화를 하면서 재밌는 말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총장님 화법에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직도 나이가 지금 이제 97세인가? 근데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는 표현 같아서 그 표현이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목표와 과정 중에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목표라는 건 이제 결국은 누가 봐도 그 참 잘했다, 잘 정했다 할 그러한 목적이라야지요. 그 목적 알고서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 대단히 참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만 세워놓고 그 목표하고 자기 사는 거하고 따로따로 하면 그건 목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목표를 잘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도 깨끗하게 남한테 이런 얘기들은 듣지 않고 멋있게 한번 살아본다 하는 게 목표죠. 딴 거 없이. 요즘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정신이 돈 버는 쪽으로 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좀 살기 힘든 사회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 돈 버는 거야, 그건 본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돈 벌어야 이제 결국은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번 돈, 깨끗하게 이제 벌려고 하는 노력,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한 거죠. 무슨 때 묻은 돈, 흠집인 돈 이건 안 되고, 아니 깨끗한 삶 살아야 된다. 아니 그걸 그 청년들은 아마 그렇게 가져야 될 게고, 근데 또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지금도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꽤 있게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냈냐 하는 거, 깨끗하냐 아니냐 하는 거 갖고 그냥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업하는 걸 구실로 막 때 묻은 돈, 훔치는 돈 이건 안 되죠. 역시 사업도 깨끗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요. 그러면 돈 버는 거보다 존경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류의 영상을 보면요, 꼭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요, 야, 돈 많으면 존경받더라 이런 말이 달립니다. 난 그건 반대예요. 돈 많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죠. 돈 버는 과정에서 깨끗했어야 존경받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돈 버는 거에 너무 크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마지막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끝이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존경 안 하죠. 돈은 살아가는 방법이고 돈 있고 없고 하는 건 한데, 역시 돈보다는 깨끗한 인생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 돈 없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버는 방법, 그래서 누가 다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까지 돈 버는 거, 그래서 잘 사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참 지금 말씀도 뭐랄까 단단하시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고 그렇게 오랫동안 실천해 오셨다는 것처럼 지금 하시는 말씀에도 한 점 흔들림 없게 느껴져요.
예,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총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학자로서도 쭉 살아오시는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요? 역시 뭐 이제 정도죠. 옳은 길. 정도. 그러니까 뭐 삐뚤어진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옳게 쭉 살아와.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이제 옳고던 길 쭉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결국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 사람 없고 내가 얘기하면 다 따라주고 그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옳고던 길, 바른 길, 인생은 역시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그런 인생 철학이 필요한 거죠. 총장님, 이걸 여쭤보는 게 제가 혹시 무례한 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죽음이란 뭔가요? 죽는 거? 그 누구나 다 일단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났다는 건 본래 죽는 걸 전제로 하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할 정도인 그런 삶을 살 죽는 거 그거 목적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피합니까?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그 사람은 참 훌륭했다, 멋있었다 하는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눈 감는 게 목적이죠. 그래야 또 좋죠. 모두가 다 와서 저분은 참 훌륭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렇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안하시네요. 그럼 뭐 죽지 않겠다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운명이에요. 그건 뭐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때까지 좀 깨끗하게 그 또 후손들한테 해가 되지 않게 깨끗한 생을 살다 죽는 거 그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옳죠. 근데 저는 그 말씀에서도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60대가 되면 지적인 활동이 제일 활발할 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창의력도 좀 부족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장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60대에 내가 가장 창의력이 풍성하고 학자로서 에너지가 많았는데 그때 보직을 맡아서 아쉽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뭐 사람에 따라서 60대가 되든지 4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냥 60대인 경우가 제일 창의력이 이제 왕성할 때죠 뭐. 에너지가 심할 때니까. 모든 이 나이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십니다. 아니 저희는 60대면은 조금 에너지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글쎄 대부분 그렇죠. 대학에 이제 교수 정년이 65세 정년이거든요. 정년 마치고 나면 다 그리고 확 죽어버리 말아요. 갈 데가 있어야죠. 뭐 어쩌다가 몇 분 교수가 뭐 다른 대학에 뭐 석사 교수님 가겠지만은 대부분 교수들은 정년하는 걸로 끝나요. 난 참 보기만 하고 정년이라고 하는 걸 실적으로 느껴보질 않고 정년을 보냈는데 그 정년 맡은 교수를 보면 다 아까워요. 그 양반들이 더 봉사할 수 있는 사회 체제가 되고 또 그동안에 쌓은 지식을 훨씬 더 이제 늘려나가고 그동안에 얻은 경륜을 많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딱 그렇게 하고들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지금 뭐 고령화 시대에 65세 정년이 그또 만약 한 75세쯤 늘리든지 아니면 연구하고 싶은 사람도 연구할 수 있게 각 대학에 연구실 제공해주고 뭐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중간 때 대학에 보직을 많이 맡았거든요. 본래 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내 그들 보직을 안 맡고 연구만 열심히 했으면 내 노벨상 탔을 겁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분야의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유 아깝네요. 그렇죠. 연구 일부는 미국의 발생학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그 연구는 열심히 했죠. 보직은 내 학생과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물리 학생과장인데 난 이학부 교수거든요. 학생과장은 물리대 문학부 교수가 내내 맡아왔어요. 그러고니 문학부 학생들 대모를 심하게 하니까 근데 하루는 정치학과 교수인 학장이 날 불러가지고 학생과장 하시오. 나 안 합니다. 지금 바깥에 애들 대모 심할 때요. 근데 해라 안 한다 해라 안 한다 2시간 동안 하는데 사실 이미 벌써 결정을 하는데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너 학생과는 맡겠어 하는 건 누가 그 맡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는데 난 실험실에서 실험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날 불러가서 왜 날 택한 지금 난 몰라요. 하나 그 학생과장 하면서 앞에 학생과장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근데 난 철저히 학생 보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잡아오면 숨겨주고 또 뭐 집에 데리고 와서 재와서 보내기도 하고 할 정도로 학생을 완전 보호를 하니까 학생들 날 믿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그 구호를 조금 무디게 한다거나 무슨 뭐 2시간 끌 데모를 뭐 1시간에 끝내게 하거나 강당이나 어디 도서관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좀 어떻게 자제하거나 다 들어오진 않나도 그걸 어느 만큼 더 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신임을 얻은 거지요. 그때는 데모하는 학생들을 숨겨주면 교수도 잡아가지 않았나요? 잡아가면 잡혀가는 거죠 뭐. 근데 또 한편은 나 때문에 학교 서울안에 조금 줄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내 말 좀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모두 다 이제 그 친구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남 3개월밖에 안 하는 학생과나 2년 임교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 갔던 이제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더 하셔 그래. 아이고 나 더 시키면 나 서울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임 가까운 친구 후임 저 학생과장 추천하고 난 풀려났죠. 근데 그 학생과장은 3개월 못했어요. 그 어려울 때 결국 2년 동안 하니까 어느 교수가 나보고 저 교수는 성인인가 군장가 양속에서 다 필요하다고 어떻게 거냐고. 뭐 그런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때부터 보직이 시작돼가지고 뭐 의학부장을 맡는다, 무슨 뭐 자연대 학장을 맡는다, 부총장을 맡는다, 총장을 맡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조금도 내 벗어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에서 신임을 하고 자꾸만 직함 맡기는 거죠. 안 하려고 좀 때를 써도 결국 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60대 참 연구에 왕성하고 그럴 때인데 뭐 그때 뭐 보직을 맡기 시작해서 결국은 방향이 많이 바뀐 거죠. 그 대신 나는 굉장히 행복한 거가 그 학생들 내 실험실만 있었으면 그 제자들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생과장을 하고 하니까 문학부 학생들 많이 알게 되지 않아요.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지만은 특별한 친구들 이름을 대고 이 얼마 전에도 5월 달에 스승날 해서 또 와가지고 한 15명 와서 이제 점심 대접을 와, 뿌듯하시겠네요. 뿌듯하지요.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고요. 아, 진짜 좋습니다. 아까 학생들 지켜준 얘기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고대에는 김준엽 총장이 있었다면 서울대에는 총장님이 계신 거네요. 비슷합니까? 그래요. 비슷하지. 여기 서울대는 뭐 다 아다시피 뭐 서울대 학생들 그 프라이드는 대단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가 앞장서서 이제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회 비리가 있거나 정치 비리가 있거나 하면 우선 서울대 학생들이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를 너무 많이 해서 관악산 산골짜기로 학교를 옮겼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참 고민 많이 했죠, 그 양반이. 그래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좀 내보내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서울대학에 여러 단과대학이 흩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단과대학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래서 관악 캠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관악 캠퍼스는 그때 그게 관악 골프 클럽이었거든요. 관악 CC였죠. 그때 한 7억인가 얼마를 줬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쭉 헬리콥터를 타고서는 서울대학 어디가 좋은가를 부지런한데 결국은 관악 컨트리 클럽을 정했다고 그거야. 근데 그때는 관악이 아주 멀었어. 그거 가려면 그 참 굉장히 멀었어요. 서울이 아니었죠, 사실. 서울이 안 했죠. 그래서 그때는 유령 캠퍼스라고 썼어요. 그땐 교통이 불편하니까 출퇴근 버스가 있다고. 6시만 되면 버스가 쭉 교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교수들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접촉 버스 타고 집에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차 타고 나갈 데가 없어. 차가 안 오니까 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6시면 다 퇴근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캠퍼스 깜깜해. 그래서 뭐 등만 이렇게 켜져 있는 캠퍼스죠. 그래서 내가 유령 캠퍼스라고 그랬어요. 그런 서울대학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근데 결국은 자리에 잡히고, 차차 자가용 차를 탄 교수들이 막 늘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다음부터 뭐 관악 캠퍼스가 아주 굉장히 편한 캠퍼스가 된 거지. 처음에는 차를 가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참 문제는 지금 주차장이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관악 캠퍼스 좋아요. 혹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건 하지 말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와서 후회할 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다 이렇게 수능을 해 살아봤으니까, 이거 안 할 걸 공연히 맡았다 이런 건 없어요.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그대로 쭉 살아왔으니까 후회하고 무엇을 한 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아까 전에 학생과장 안 하고 계속 연구했으면 노벨상 받았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저 보직을 안 맡았으면은 학자로서 크게 자랐을 텐데 하는 거. 그건 내 후회. 근데 그건 내가 만든 그 이유 아니고 옆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된 거죠. 그러니까 나만 풀어줬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아마 노벨상 탔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어디 사셨어요? 어렸을 때 내가 출생지는 황해도 재령이에요. 재령이요. 우리 선친이 관직에 계셔가지고 정근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때 이제 황해도 해주에서 이제 이게 관직 계시니까 거기서 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평양에서 살아보고, 전라도 순천에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황해도 해주로 와서 이제 정착을 했죠. 황해도 해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끝날 때 해방을 맞았어요. 그래서 황해도에서 이제 가족 다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 8.15 해방되니까 금방 소련군들이 그냥 확 진주를 하더라고. 근데 소련군들이 전부 다 이 머리 빡빡 깎은 죄수들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마다 문 두들고 와서 밥 달라고 말이지. 소련군들이 아주 행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을 다 데리고 월남을 했죠. 대전으로 이제 일단 정착을 했어요. 만약에요.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되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때 20대도 결국 난 뭐 학사가 되는 길밖에 도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대로 뭐 대학을 나와서 충실히 대학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다시 또 학자로 뭐 그 길밖에 뭐 생각이 안 듭니다. 딴 거 뭐 할 길이 있어야죠. 근데 또 세상이 모르겠어요. 그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다르니까 지금 20대는 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20대는 정말 사회가 경제 사정이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대학에 결국은 가는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공부를 선택하셨고 공부를 많이 해야죠. 공부가 재밌으셨나 봐요. 재미있었죠. 46년에 중학 졸업하고 그때 서울대학 물리과대학 이과가 그랬는데 이과갑은 자연과학 계통 이과갑을 택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200명이 2년 동안 예과 과정을 끝내고 화학을 하려고 할 때 화학과에 한 90명이 모여서 저도 안 됐구나. 그 다음에 생물학과 보니까 15명밖에 안 돼서 생물학과를 택했. 지금 보면 참 잘 택했다고 생각해요. 생물학을 했고 오늘 내가 지금 있다고. 화학을 했거나 의사가 됐으면 이제 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나. 나 생물학 했으니까 결국은 그 연장선으로 국제백신 연구소 생기고, 거기에 이제 도착해서 지금 내일 모레 백선 돼도 여기 사무실 나가게 되고 얼마나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잘 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총장으로 살아오시고 또 많은 일을 해오시면서 총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원칙이 있으신가요? 그거 뭐 혼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서로 인간관계 유대 이거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제자들이거나 뭐 그 윗사람이거나 할 거 없이 결국은 다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근데 거기엔 피차 존경을 하고 믿고, 근데 그게 기준이죠. 믿지 않는 사람 친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피차 믿으면서 지금까지 뭐 내 수준에 보면 내 친구들 전부 다 성공한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 참 존경도 하고, 그다음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 유지해 나가는. 불행히도 이젠 그럴 만한 친구들 수가 자꾸만 줄어드니까 나만 혼자 남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학교 동창들은 없어. 그다음 대학에 같은 동계인 동창들도 없어. 나 혼자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외롭죠. 뭐.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다 연하 밑에 있는 친구들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친구들 결국은 이끌어주고 옳은 길 갈 수 있게 바르게 이제 인도도 하고, 피차 아쉬울 때 이제 아쉬운 얘기 나누고 또 위로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해나가면서 인간관계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동년배 중에 아직도 매일 출근하는 사람 없으시죠? 다 갔어요. 동년배는 데는 없어요. 나만 혼자 남았지. 그래서 외로우신가요? 같이 옛날 얘기할 친구들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는 뭐 외롭죠. 외롭지만 뭐 그 운명으로 생각하고, 근데 지금 내 후진들, 날 좋아해서 따르는 후진들 꽤 있어요. 그 친구들 뭐 이렇게 축해가지고 도와주고 또 같이 이제 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래 사는 거가 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오래 사니까 이제 결국은 외로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변에 또 날 도와주는 친구들 꽤 있으니까 외로움을 버리고 아직까지는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의 상임 고문으로 계시잖아요. 혹시 학자로서 더 연구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연구하는 건 벌써 다 끝냈고, 그래도 국제 백신 연구소 내가 유치했으니까 국제 백신 연구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외국 사람들 그 사무총장 오면 전부 다 떼우고서 뭐 요래 전부 다 소개해주고, 그 또 이 정부에 예산 얻어 쓰는데 이제 또 도움 되기도 하고, 사무실에 늘 나가는데 뭐 누가 뭐 나보고 나와라 가라 할 사람도 없고, 그 뭐 내가 끝까지 그 자료 정리하고 뭐 글 쓰고 뭐 친구 만나고 뭐 그런 사무실 쓰고 있어요. 그 복이 많아요. 총장님은 100세 넘어도 계속 출근하실 거예요? 아직은 그래, 현재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가시고 그렇죠. 우유 반컵 주스 반컵 드시고. 아직은 그래요. 근데 뭐 그건 뭐 인명은 제천이라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아직은 뭐 용서해서 100세 잔치 해줄지 모르지. 알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한규 총장님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97세를 맞으신 학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반밖에 안 산 제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